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법안 하나가 정치권에 툭 던져졌습니다. 이른바 전세 9년 법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세입자 주거 안정에는 뭐 획기적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식양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다 이런 우려도 아주 팽팽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법안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져올 파장, 뭐 대안은 없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요. 이걸 3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지금 한 번 쓸 수 있는데 이걸 2번까지 쓰게 하자 이겁니다. 아, 2번이요? 네, 그럼 계산해 보면 처음 3년 계약하고 2번 갱신하면 3년 더해서 최장 9년까지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요. 9년이라 와. 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이런 야당 의원 10분이 같이 이름을 올렸어요. 이야, 9년 진짜 파격적인데요. 아니 당장 2년마다 이사 걱정하고 전세금 올려줄 걱정에 그냥 등골 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정말 솔깃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 때문에라도 한 곳에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 법안 자체의 취지는 명백해요.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딱 이거죠. 잦은 이사 때문에 드는 돈, 뭐 시간,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고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자. 이런 거죠. 하긴 뭐 지난 몇 년간 전세 가격 엄청 뛰었잖아요. 진짜 고통받는 분들 많았고. 네, 맞아요. 주거 불안이 이게 뭐 그냥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 아니냐? 이걸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특히 그 2년마다 계약갱신 때 돌아오면 집주인이 얼마 올려달랄지 조마조마하고 그 돈 마련하려고 막 애쓰거나 아니면 그냥 짐 싸야 되고. 이사 비용도 진짜 장난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 이걸 해소해준다면야 뭐 진짜 반가운 소식이죠. 세입자들한테는. 하지만 말이죠.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제일 큰 게 역시 그거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아, 재산권. 네.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인데 이걸 최장 9년 동안 내 뜻이랑 상관없이 빌려줘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내가 들어가 살고 싶어도 뭐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9년이면 진짜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집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결혼이나 뭐 직장 때문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법 때문에 내 집을 내 맘대로 못 한다? 이건 뭐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거죠. 위헌 소지까지?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임대인이 그냥 뭐 집 빌려주는 착한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얻으려는 경제 주체인데 근데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시장 상황 바뀐다고 임대료를 맘대로 조정하기도 어렵고 또 뭐 집을 팔거나 내가 들어가 살거나 이런 다른 선택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임대사업 이거 누가 매력있다고 하겠어요. 확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임대 사업의 위험 부담이랑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집주인들은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려고 할까요? 시장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역시 전세 공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 위축이요? 네. 집주인들이 9년이라는 그 장기 계약 위험 이걸 감수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위험 비용을 아예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에 왕창 다 반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왕창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증금을 그냥 뭐 9년치 오를 거랑 위험 부담까지 싹 다 얹어서 엄청 높게 부르거나 아예 그냥 에이 전세 안 해 하고 월세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확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 결국에는 소수의 뭐 안전한 전세 매물만 남고 그것마저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진짜 전세 자체가 씨가 마르고 월세 시장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건가요? 보이는 집단이
바로 새로 집 구해야 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죠. 왜냐하면 기존 계약 유지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뭐랄까 내부자들은 당장은 좀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새로 들어와야 하는 외부자들은요. 매물은 확 줄었지, 전세금이나 월세는 엄청 뛰었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 내부자, 외부자. 이게 바로 임대차 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심해지는 문제인데 이게 참 의도는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들 사이의 불평등만 더 키우고 주거사달이 올라라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큰 벽을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런데 이 법안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도 좀 재밌어요. 공동발의까지 해놓고 정작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리 당론 아닌데? 이러고 선을 긋는다고요? 네, 그게 지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법안 딱 나오고 나서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나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이거 당론 아니다, 미리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아니, 같이 발의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당 안에서도 이 법안의 파급력이나 현실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는지 좀 해석이 분분하죠. 허허. 반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야권 인사들은 즉각 이거 전세제도 없애는 법이다, 주거 재앙 온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렇게 여야는 물론이고 법안 낸 쪽 내부에서도 좀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니까 시장은 더 불안해지겠는데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이게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잖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그 15십 대책 때문에 이미 시장이 좀 긴장 상태였거든요. 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실거주 요건 강화한 거요? 네, 맞아요.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서울 거의 전역이랑 경기 남부 주요 도시들 묶었잖아요. 이런 규제 강화 분위기에다가 갑자기 전세 9년 얘기까지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집 가진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치 보면서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거래를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럴 수 있죠. 한 분석에서도 그런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어요. 정책 의도랑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사람들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거래는 줄고 시장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 규제가 막 동시에 예측 불가능하게 터져 나오면 시장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 법안이 진짜 현실이 됐을 때 예상되는 파급 효과,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까 그 내부자, 외부자, 이중구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길게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나라 주거시장의 아주 독특한 축이었던 전세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제도가 붕괴된다고요? 와, 네, 전세라는 게 그동안 사실 목돈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월세 부담 없이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 또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발판 같은 거였죠. 근데 만약에 전세 공급이 확 줄고 월세가 그냥 일반적이 된다. 그럼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돈 모으기가 더 힘들어지고 내 집 마련 꿈은 진짜 그냥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집 구하는 방식의 변화, 이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성까지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 소멸 가능성. 진짜 큰 변화인데요. 혹시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 역선택 문제, 이게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돼요. 역선택이요? 그게 뭐죠? 정보가 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의 대상만 시장에 남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걸 임대차 시장에 적용해 보면 9년이라는 그런 좀 과도한 규제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집 관리도 잘하고 세입자랑 관계도 괜찮은 좋은 집주인들은 전세 시장을 떠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겠죠. 아, 착한 임대인들은 떠나고. 그렇죠. 반면에 규제를 감소하고라도 임대 수익을 얻어야 하는 어쩌면 집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관리가 부실한 그런 임대인들만 시장에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전세 매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좋은 의도로 규제했는데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결국엔 세입자한테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아, 참 딜레마죠. 정말 딜레마네요. 그럼 이거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작정 9년 이렇게 묶는 거 말고 좀 주거 안정을 꾀할 다른 접근법은 없는 건가요? 물론 대안 논의도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방향 중 하나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인센티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세입자랑 장기 계약 한 5년 이상 이렇게 맺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그런 상생 임대인한테는 세금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자는 겁니다. 아, 세금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집 할 때 양도소득세를 확 깎아주는 방안 같은 거예요. 지금도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긴 한데 솔직히 혜택이 별로 안 커서 참여율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실거주 요건 면제 정도로는 좀 약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2년 면제 이 수준을 넘어서 다주택자한테도 적용해주고 감면폭도 훨씬 큰 진짜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칭 상생임대인 지원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부가 기준 충족하는 임대인한테 장기 안심 전세 인증 이런 거 주고 혜택을 차등으로 주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요. 아,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길게 전세 주는 집주인한테 확실한 당근은 주자 이거군요. 네, 시장 원리도 좀 존중하면서 정책 목표도 달성하려는 접근인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위헌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사적 자치랑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점에서 부족하다는 건가요? 세금 깎아주는 게 최고 아닌가? 주로 이제 임차인 권익을 대변하는 쪽에서는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만으로는 민간 임대 시장의 그 불안정성,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 집주인의 선의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장 상황 확 바뀌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하긴 단금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의 역할을 확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죠? 제일 핵심적인 요구는 그거죠. 싸고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시장으로 내몰렸던 청년, 신혼부부, 더 나아가 중산층까지 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예를 들면 공공장기전세주택 같은 모델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 공공임대 물량 자체를 늘려서 아예 민간 전세 시장 의존도를 낮추자. 네, 공공부문이 주거 안정에 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시장은 좀 자율성을 존중해주되 공공 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확 흡수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더 나아가서는 공공주택은행 같은 새로운 모델 도입 제안도 있어요. 공공주택은행이요? 그건 뭔가요? 이건 공공기관이 민간이 가진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길게 빌려서 이걸 다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집을 팔거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싸고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고 정부는 큰돈 안 들이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죠. 오, 민간이랑 공공이 같이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민관 협력 모델이죠. 규제, 인센티브, 공공 역할 강화. 와, 진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분석에서는 제도 자체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만들던 간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 그리고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 네, 9년이냐 6년이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약 조건을 존중하고 정부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갈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책이 자꾸 바뀌고 불확실하면 불안감만 커지고 쓸데없는 사회 갈등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뭐 독일의 표준 임대료 지수처럼 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 조정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분쟁 생기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신뢰 기반의 임대차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세 9년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들,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랑 함께 전세 공급 위축, 또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 심화, 심지어 전세제도 붕괴 가능성까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강제 규제를 하기보다는 장기 계약 맺는 임대인에게 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그리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민간 시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투트랙 전략, 이게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긴 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겠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뭐 누굴 벌 주고 누구한테 상 줄까 이런 관점을 넘어서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시장 논리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주거 문제를 이해하시고 또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숫자로 보장되는 안정,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안정.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정치 분석 여러분의 애정깨기였습니다.